3장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이제 회계 처리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라는 게 기록, 작성, 보고는 어떻게 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거고요. 이제 2학년서 배우게 되는 내용은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는 1절에서 거래란 무엇인지, 2절에서는 이제 분계, 3절에서는 이것을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4절에는 이제 시산표, 5절에는 수정분계사항, 6절에서는 정산표를 통해서 재무제표 작성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먼저 이제 1절 거래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죠. 여기에서 말하는 거래는 일상적인 거래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제 회계학에서 배우는 거래라고 하는 것은 회계상의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회계상의 거래란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이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2장에서 거래의 요소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런 것들의 변동이 있는 걸 우리가 거래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거래라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회계상의 표 3-1에 보면 이제 회계상의 거래와 비거래, 회계상의 거래인 것과 거래로 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회계상에서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슨 뭐 매매 활동, 채권 채무의 발생과 소멸, 수익과 비용의 발생 이런 것은 다 거래가 해당이 되겠고요. 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을 이제 이런 게 좀 회계학에서 특이한 건데 회계상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됩니다. 그 일상생활에서는 뭐 건물의 감가상각을 거래로 하고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현금 위주이기 때문에. 근데 회계상에서는 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의 가치가 감소된다 해서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 엄격한 의미에서 이제 거래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산의 도난, 분실, 화재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우리가 기록해야 될 사건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화 용역의 주문이나 매매 계약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약속이나 계약이나 주문이나 이런 건 실제로 현금이 오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취소를 한다고 해서 법률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회계상에 기록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나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각종 고지서의 수령 자체가 어떤 걸 하는 건 아니죠. 고지서를 납부했을 때 이제 재화가 나가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발생하고. 거래에 대한 약속 같은 것은 이제 사건이나 거래가 아닙니다. 대가가 없는 용역의 제공, 신입사원의 채용 이런 것들은 아무런 그 회계상으로는 처리할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라는 걸 앞에서 배웠는데요. 거래 요소와 계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거래 요소는 이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것들의 변화를 우리가 거래라고 했고, 거래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이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회계학에서 쓰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계정. 그래서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거래 요소의 변화를 과목별로 기록, 정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회계상의 표준 양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양식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공부하는 단계에서 배우게 되는 많은 계정이 T계정입니다. 그림 3-1에 계정 그림표가 있는데요. 모양이 T자형이다 해서 T계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 이렇게 나누어서 과목별로 하나씩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거래 요소 증감을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자산이라는 항목이 증가되었다 할 때는 T계정의 왼쪽 차변에 기록을 하고요. 감소했다 할 때는 대변 오른쪽에 기록을 합니다. 부채의 경우에는 증가를 대변 오른쪽에 감소를 왼쪽 차변에 기록을 합니다. 자본의 경우에는 증가를 오른쪽 대변 감소를 차변 이렇게 왼쪽에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하자는. 그러니까 뭐 그대로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수익의 증가는 어느 쪽에 기록할까요? 오른쪽 대변에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비용의 증가는 비용의 발생 왼쪽 차변에 기록을 합니다. 예. 수익의 감소나 비용의 감소는 각각 반대편에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림 3-2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한다는 약속이니까 이대로 발생되는 대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앞절에서 이제 거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2절에서는 분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분계는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회계상에 이제 독특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죠. 회계상의 거래를 발생 순서에 따라 차 대변의 계정 과목을 정하고 금액을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분계는 회계 방정식에 의하여 차대변이 동시에 발생하며 차대변 금액이 항상 일치한다. 회계 방정식의 양면에 동일한 영향을 주면서 기록되는 회계 방식을 복식부기 제도라고 한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금전 출납부나 현금 출납장 같은 걸 써보셨을 텐데요. 가정에서 쓰는 가계부도 같습니다. 그런 건 단식부계라고 해요. 그래서 한 가지 현금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날짜별로 기록하는 형식을 단식부기. 여러분이 가진 예금 통장도 단식부기의 예입니다. 근데 이제 회계학이 별도 학문으로 독립하고 이렇게 큰 기업 조직들의 모든 기록을 관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복식부기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거래나 사건을 두 번 동시에 기록을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계의 예가 책에 또 나와 있고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를 가정을 해보죠. 첫 번째, 현금 5천만 원을 출자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차입했다. 현금으로 차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기기 1,0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미지급했다. 네, 기기는 사들였는데 아직 돈은 외상으로 샀다는 얘기죠. 4번 사무실 전세금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다음에 5번 사무기기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번에서 미지급한 내용을 현금으로 1,000만 원 지급했다는 얘기죠. 거래처의 상품 매출로 500만 원을 현금 수령했다. 거래처의 상품을 매출하고 현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7번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래 분석 및 분계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거래 1, 현금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를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현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 5천만 원이 늘어남과 동시에 자본금 5천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록할 때 만약에 이걸 가계부에다 기록한다 하면은 날짜를 적고 자본금 현금 5천만 원 증가 자본금 출자 뭐 이런 식으로 내용만 기록을 하는데 회계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와 같이 분개를 하게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내용 자산이 증가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쪽에다가 기록을 해주고요. 자본이 증가한 것은 오른쪽 대변에다가 기록을 해줍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계정을 설명할 때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 적고 자본의 증가는 오른쪽에 적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변 쪽에는 자산이 증가한 내용을 적고요. 오른쪽에는 자본이 증가한 내용. 이제 계정 과목은 자본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이런 계정 과목은 어떻게 정하나요? 그런 걸 배우는 게 이제 회계학이죠. 앞으로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래를 보면 분개를 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회계학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거래가 이제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차입하다. 현금을 빌렸다는 얘기죠. 차입이라는 용어는 이제 빌리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이제 현금이 증가하고 자산이라는 현금이 증가했고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고요. 3천만 원. 거기에 반대급부로 부채가 이제 앞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예, 현금이 증가, 자산이 증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분개를 해보면 차변에 현금 3천만 원, 대변에 차입금 3천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1년 내내 갚아야 된다면 단기 차입금 또는 1년 이상 빌린 거다 하면 장기 차입금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거래는 이제 사무기기 1,0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미지급하다는 거죠. 이것도 분석을 해보면 사무기기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미지급한 것이 부채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그대로 기록을 하면 차변에 사무기기 1,00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1,000만 원 이렇게 부채로 인식이 되겠습니다. 예, 거래 4번을 보면 사무실 전세금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을 얻은 거죠. 그래서 전세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요. 이것을 분석해 보면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 현금 2천만 원이 감소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의 증가와 동시에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죠. 예, 임차권을 얻기 위해서 현금이 감소됐습니다. 이걸 기록을 해보면 차변에 임차권 2천만 원, 대변에 현금 2천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거래 5번 사무기기의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것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현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켰죠. 예, 현금으로 미지급금을 갚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록할 때는 왼쪽에 미지급금 1,0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자산이 많이 났을 때는 오른쪽에다 기록하다. 대변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예, 여섯 번째 거래, 상품 매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되겠죠. 어떻게 분석을 해볼까요? 예, 수익, 매출을 했으니까 이제 수익 500만 원이 발생됐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은 거죠. 예. 차변에는 현금, 대변에는 매출이라고 썼는데 상품으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상품이나 매출로 기록을 하는 기장 방법이 이제 두 가지 정도 있겠습니다. 상품으로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5장 재고자산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기록하는 분계는 차변에 현금 500만 원, 대변에 매출 5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7번째 거래에서는 은행 차입금 이자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에서 은행에서 차입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이자를 이제 매월 지급하겠죠. 그러면 이자가 차변에 비용 30만 원이 증가되었고요. 대변에 현금 30만 원이 감소하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분계는 차변에 이자 비용 30만 원, 대변에 현금 3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거래가 나타나더라도 그 거래 분석을 해보고 그것을 분계를 할 수 있는 이런 3단계 과정을 거래마다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를 분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회계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3절에서는 이제 앞에서 분계해 놓은 것을 원장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계정들을 모아놓은 걸 원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T 계정을 배웠었죠. T 계정을 배웠었는데 이제 이런 것이 하나하나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걸 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옮겨 적느냐? 분계된 내용 중에서 계정 과목, 예를 들어 현금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기에서 발생된 현금에 관한 걸 다 옮겨 적는 거예요. 현금 1번, 2번에 있었고요. 4번에 오른쪽, 5번에 오른쪽 대변, 6번에는 차변, 7번에는 대변 이렇게 총 6개의 기록이 있네요. 그러면 이것들을 옮겨 적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1번을 찾아서 여기에 1번에서 발생된 금액을 동일한 차변이나 대변에 옮겨 적습니다. 여기서 이걸 이렇게 이제 옮겨 적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됐고 두 번째 현금 3천만 원도 그대로 따라왔죠. 2번 이렇게 따라왔고요. 3번은 없으니까 적을 게 없고요. 4번의 경우에는 오른쪽 대변에 2천만 원이 발생했죠. 여기 4번 여기 4번 이것은 2천만 원은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1,000만 원이 발생했죠. 여기 5번에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6번에 500만 원이 차변에 발생했죠. 여기 6번, 여기 6번에 500만 원이 발생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에는 이제 현금이 30만 원 나갔죠. 그러니까 7번 대변에 나간 걸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옮겨 적는 걸 우리가 전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순서대로 가급적이면 이제 자산부채 순으로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무기기를 옮겨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다 하나하나씩 옮겨 적으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처럼 계정 과목별 그 원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앞에서 배운 현금 개정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순서대로 자본금, 그 다음에 차입금, 그다음에 사무기기, 그다음에 미지급금, 임차권, 매출, 이자 비용 이런 식으로 발송 순서대로 각 계정 과목에 옮겨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성된 걸 우리가 총 계정 원장이라고 하고 분계된 내용을 원장에 옮겨 적는 걸 전기다. 전기라고 되어 있죠. 전기다. 이렇게 옮겨 적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4절 시산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산표는 일정 시점에 총 계정 원장의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 또는 잔액을 한 곳에 모아놓은 집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산표는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계정의 차변과 대변 잔액을 같은지 확인을 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의 합계 잔액 시산표가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배운 내용에 시산표로 만들어 보면 예제 3-1과 같은 그 합계 잔액 시산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합계 쪽만 있으면 합계 시산표가 되고요. 잔액 쪽만 있으면 잔액 시산표가 되고 두 개가 같이 있으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잔액 시산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워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좌측에 있는 것은 우리가 총 계정 원장이고요. 오른쪽은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습니다. 쓰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죠. 먼저 합계 잔액 시산표 계정 과목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계정 과목에 이 순서대로 쓰는데 이제 이 순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좌측에 총계정 원장에서 그 순서대로 찾아서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자산 중에 제일 먼저는 이제 현금이죠. 현금이니까 여기 현금을 보면 1번 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계정에서 먼저 이 합계액을 차변의 합계액을 계산해 봐요. 차변의 합계액은 이 금액이 되겠죠. 5천, 3천, 500 그래서 8,500만 원이 차변 합계액입니다. 이 차변 합계액을 여기 차변 합계액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변 합계액도 기록을 해서 여기 대변 합계란에 써줍니다.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 차변에 8,500만원, 대변에 3,03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를 또 비교를 해요. 8,500하고 3,030하고를 비교하면 그 차액이 5,470만원이 나오죠. 어느 쪽에 나타나면 차변 쪽에 나타납니다. 차변 쪽에. 그래서 차변의 잔액이 5,470만원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무기기. 여기에서 그 다음 자산이 뭐가 있는가를 보면 자산은 사무기기, 임차권,
현재는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이제 유동성 배우를 사무기기를 먼저 써보죠. 사무기기. 그 사무기기를 봤더니 차변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1000만원. 그래서 여기 합계 이 하나만 차변에 1000만원만 기록하고요. 대변에는 없죠. 그래서 대변에는 0이고, 그래서 대변에는 없으니까 그 차액은 차변에 1000만원만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권, 그 다음에 임차권도 보면은 또 하나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여기 있는데요. 임차권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차변에 2천만원이 있으니까 차변 합계 2천만원 기록하고 잔액 2천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보겠습니다. 부채를 보면 차입금과 미지급금이 있죠. 먼저 차입금 먼저 보죠. 차입금에 보니까 여기 대변에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대변에 합계액 3천만원 이렇게 쓰고 양쪽을 비교해서 잔액은 3천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지급금도 그 다음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을 봤더니 차변 대변에 각각 1000만원씩 있네요. 그러면 차변의 합계 1000만원, 대변 합계 1000만원. 그러면 이건 잔액이 어느 쪽에 남겠어요? 양쪽이 다 0이 돼버리죠. 합계 1000에서 1000을 빼니까 0이니까 기록할 게 없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도 볼까요? 자본금도 봤더니 자본금은 대변에 5천만원만 있네요. 그래서 대변 합계 5천 쓰고 잔액 대변 5천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수익 비용도 한번 볼까요? 매출, 수익이 있습니다. 매출. 그래서 매출 쪽에 봤더니 대변에 500만원 남아서 대변에 500만원을 기록하고 잔액은 대변에 500만원 남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한 비용, 이자 비용을 봤더니 차변에 30만원이 남고요. 차변 30만원, 잔액 3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옮겨 적는 것은 다 됐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고요. 여기 이 차변의 합계액을 다 더해봅니다. 차변의 합계액을 다 더해보면 1억 2,530만원이 나오고요. 대변의 합계액을 또 다 더해봅니다. 이걸 다 더해보면 1억 2,530만원 이렇게 나왔죠.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이 같으면 이게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 금액이 틀린다면 뭔가 옮겨 적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야 될 게 다 된 다음에 꼭 이쪽 금액과 이쪽 금액이 그래서 차변 금액과 여기 합계 차변과 대변이 같아지는지 이걸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요. 또한 잔액 쪽도 한번 꼭 확인을 하셔서요. 잔액도 합계 여기 차변을 보면 8,500 대변 잔액도 합계 8,500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같아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같아진다면 완성된 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수정분계사항이라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정분계는 그 기업이 12월 말이 끝나면 결산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말에 가서 이제 아직 정리하지 못한 사항들을 다 정리를 해서
장부를 마감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기말 재고액을 평가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이야기는 어렵고 우리 재무회계 그 5장의 재고자산 쪽에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일단은 이제 기말에 평가하는 방법, 분계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놓고 이해는 그 5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2번에 보면 안성기업의 기초 상품, 기초에 300만 원이 있었고 당기에 2천만 원을 매입했다. 그러면 총 2,300만 원이 있었겠죠. 기말 재고액이 4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팔려나간 건 얼마 정도 되겠어요? 2,300에서 400만 원이 남았으니까 1,900만 원 값이 매출이 된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항을 수정 분계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답에 보면은 차변의 매출 원가 300만원, 2월 상품 300, 또 매출 원가 2천만원, 매입 2천만원, 그 다음에 2월 상품 차변에 400만원, 매출 원가 400, 이런 식으로 기장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 분계를 하느냐는 이제 아까도 설명했듯이 5장의 재고자산에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되니까요. 먼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해답과 같이 분계를 한다는 걸 지금 단계에서는 암기를 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분계는 기초 상품에 대한 분계고요. 두 번째는 매입에 대한 분계고, 세 번째는 기말 재고에 대한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걸 매출 원가라는 계정에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분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 수익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미리 받은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성기업이 7월 1일에 건물 임대료 1년분을 100만원을 수령했어. 전액 수익 처리를 했습니다. 안성기업 결산일은 12월 30일이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원래 회계 단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요. 지금 이 기업은 7월 1일날 건물을 임대하고 1년분, 그러니까 내년도 6월 30일까지 해당하는 분을 100만원을 미리 받은 거죠. 그래서 12월 31일 결산 시점에서는 50만원은 수익이 맞는데 50만원은 아직 공급이 안 된 부분이니까 부채 처리를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미리 수익으로 잡은 임대료 50만원을 차변에서 감소시키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이제 수익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수익의 감소. 여기에서 100만원을 받았을 때 수익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요거 반대로 50만원을 없애주는 거고요. 여기는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부채의 증가. 이와 같이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 수익. 서울기업이 이건 이제 반대의 경우죠. 받지 못한 수익이 되겠습니다. 7월 1일 건물을 임대했으나 결산일까지 아직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 1년간의 임대료 100만원.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될 걸 못 받았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수된 수익이다 해서 50만원 못 받은 부분을 미리 인정을 해줘서 이제 이번 기회에 결산을 하기 위한 작업이죠. 자산 부채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선수 수익과는 이제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급비용, 미리 준 돈 비용이다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주로 보험료가 이거에 해당하는데요. 예제에 보면 부산기업은 10월 1일에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1년분 200만원을 전액 수표로 지급하였다. 결산일이 10월 30일이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세요. 10월 1일부터 1년이니까 내년도 9월 30일까지겠죠.
내년도 9월 31일까지인데 그러면은 지금 경과된 건 3개월 분이 경과되었고 나머지 9개월 분, 여기 9개월 분은 경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 150만원 정도는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선급보험료라고 하는 자산으로 기록을 해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150. 앞에서 이제 여기 때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면 그 비용을 없애주는 분계를 줄여주는 분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음 미지급 비용. 이것은 이제 성급 비용의 반대 개념이 되겠습니다. 무주기업이 당기 중에 청소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그 대급 70만 원을 기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비용 부채를 계산을 해주는 미지급 비용 70만 원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기말에 아직 처리가 안 된 그 회계 처리가 있으면 올바르게 고쳐주는 게 수정분계다. 그렇게 예상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모품비에 대한 분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7 문제는 지난 기업이 당기 중에 소모품 50만 원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기말 소모품 재고액이 20만 원일 경우 구입일과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모품에 관한 분계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입 시 이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제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구입일에 차변에 소모품 50만 원 기록을 하고요. 여기 소모품 50만 원을 구입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현금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기말에 가서는 이제 이게 기말에 20만 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50만 원 중에 지금 30만 원 값이 사용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30만 원만큼 차변의 소모품비에서 비용 처리를 해주고요. 자산에서 30만 원을 빼주는 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방법 1이 되겠고요. 방법 2는 이제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구입 시 차변에 소모품비 50만 원, 대변에는 현금 5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기말에 가서는 이제 비용이 실질적으로는 30만 원만 일어난 거기 때문에 비용을 20만 원만큼 줄여주고 그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는 20만 원은 소모품이라고 해서 재고자산화 해주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이제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각 기업마다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것.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걸 기록할 때 가지급금, 가수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제에 보면 장수기업이 다음 거래를 분기하시오. 회계기간 중에 10만 원의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용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용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용도가 불분명하다 했기 때문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이건 이제 가상계정입니다. 우리가 임시계정이라고도 하고요. 10만원 하고 현금이 10만원 나갔으니까 이렇게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출근했는데 부소장이 와가지고 10만원만 달라고 해서 주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 그 뒤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 그럼 일단 가지급금 처리를 해놓고 기말에 가서 그 용도가 나오겠죠. 왜 썼는지. 그것이 교통비였다. 이러면 교통비로 바꿔줍니다. 교통비 이렇게 하고 가지급금은 없애주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기말에 없어져야 될 분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 중에 3만원의 현금 수입이 있었느나 원천을 알 수 없다. 또 통장에 3만원이란 돈이 들어와 있는데 누가 보냈는지도 몰랐고 연락도 없다. 그러면 가수금이라는 계정을 잡아놓습니다. 기말까지 이후 수입 원천을 알지 못했다. 누가 보냈는지 결국 파악을 못했다면
차비익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가수금이라는 계정은 없어지는 거죠. 예, 그 밖에 수정사항으로 이제 있는데요. 먼저 예제 1번에 단기분 감가상각비가 5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차변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이제 6장 유형자산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대손상각에 관한 것도요. 대손상각이 12만원, 충당금이 5만원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차액만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 7만원, 대손충당금 7만원.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이제 4장에서 매출채권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 단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만 원이 발생하였다. 요것은 이제 손실은 비용이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하는데요. 용어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장 금융자산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예제가 있네요. 예제. 결산 정리 분계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이제 기초 재고가 870만원, 단기 매입액이 750, 기말 재고가 500만원이고, 2번은 매출 채권의 대손 예상액이 1600만원, 160만원이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다 하실 때는 160만원만큼 대손 상각비를 해주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3번의 감가상각비가 500만원이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처리하면 되겠고요. 4번의 이자 수익액 중 선수금액이 20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선수 됐으니까 선수수익, 선수수익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자 수익, 선수수익. 그 다음에 5번에는 이제 보험료 선급금이 25만원이다. 선급보험료 25만원, 보험료 25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임차료 미지급금이 40만원이다. 임차료 40만원, 미지급 임차료 또는 미지급 비용 40만원 하면 되겠습니다. 소모품이 재고액 10만원이다. 소모품 구입시 비용 처리하였다. 비용 처리를 했고 재고액이 10만원 나왔으면 이제 다른 거 할 게 없이 그냥 차변에 소모품 10만원, 대변에 소모품비 10만원 하면 되겠네요. 그만큼은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한 분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풀 줄 알면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산표 작성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산표에서 수정전 시산표가 나와 있는데요. 수정전 시산표 요 부분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건 잔액 시산표가 되겠습니다. 잔액 시산표. 어떤 기업의 기말에 이제 결산을 해보니까 기준 그동안 해온 것이 현금 단위가 이제 없지만 단위를 뭐 일단은 그대로 하죠. 12,570 매출 채권이 5,600 2월 상품이 8,700 건물이 35,500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만 매입 채무가 5,000 장기 차입금이 15,700 자본금이 17,000 매출이 22,000 이자 수익이 870 임대 수익이 300 매입이 7,500 소모품비가 400 보험료가 600 이렇게 해서
잔액이 이 차변에 7870, 여기 대변도 7870 이렇게 나와 있다 하면 이렇게 나와지고, 이 수정분계는 앞에 예제에서 풀었던 수정분계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아요. 3-10에서 했던 수정분계 사항을 여기다 옮겨 적으면은요, 이와 같이 되는, 이렇게 쭉 적을 수가 있죠. 2월 상품 코너 찾아서 차변 대변, 감가상각률 500, 이자 수익 200, 매입 750, 이게 단위는 1000원이네요. 단위는 1000원으로 봐야 되겠고요. 소모품비 10만원, 보험료 25만원, 매출원가는 기초와 단기 매입한 걸 합치니까 1620만원이 됐고요. 여기는 기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160만원씩 이렇게 같이 계상을 했죠. 감가상각비 5천, 감가상각 누계액 5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자 수익이 있고요. 선급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주어진 거고, 수정분계상 우리가 기록을 한 다음에 정산표라고 하는 건 이제 손익계산서와 사실은 이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들어 보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요건 기중에 하는 거고, 요건 기말에 해가지고 기중자리와 기말 걸 합해가지고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어 놔야죠. 수정 후 시산표를. 요거 두 개를 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57만원은 그대로 적었죠. 똑같은 건 그대로 적으면 되고요. 이쪽 칸은 지금 차변에 870, 여기 500만, 여기 대변에 이제 또 870이 있네요. 그러면 차대변에 똑같은 금액이 있으니까 이건 상계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500만원이 그대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그대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쓰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이쪽에 수정전에만 여기에 5천이 있으니까 15,000, 1,500만원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합쳐져서 두 개를 합해가지고 해야죠. 이렇게 해서 합쳐져서 똑같은 대변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매입 채무부터는 다 똑같고요. 이자 수익은 대변에 870이 있었는데 차변에 200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빼줘야 되겠죠. 그럼 670 기록이 돼요. 300, 7,500, 7.4. 여기는 소모품비는 처음에 40만원 기록을 했는데 10만원 값이 남아있다고 그랬으니까 30만원만 비용 처리가 된 겁니다. 보험료도 60만원을 지급했는데 기말에 아직 25만원 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35만원 값만 기록이 된 거고요. 매출원가는 여기 1620에서 500만원을 빼니까 1120만원이에요. 여기는 그대로 적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수정 후 시산표가 되었습니다. 수정 후 시산표. 그러면 이제 수정 후 시산표, 이제 앞에 두 개는 잊어버리고, 이 수정 후 시산표를 보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만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 후 시산표 중에 자산은 재무상태표의 차변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산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산이 이 부분은 그대로 재무상태표의 차변으로 갑니다. 차변 이렇게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제 건물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하는 건데요. 이 정산표에서는 그게 잘 표시가 안 돼서 일단 대변 쪽에 기록을 한 겁니다. 임시적으로. 부채 자본, 이쪽 코너들,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의 대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가서 기록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매출 수익은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수익은 이자 수익, 임대 수익 여기까지가 수익이네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얘네들은 손익계산서 대변으로 가야 되겠어요. 손익계산서 대변으로 가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소모품이 비용이 되겠죠. 비용은 이만큼 발생했는데 여기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하에 나오는 것도 역시 같은 건데요.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여기로 간 거고요. 대손상각비 비용, 대손 충당금은 자산에 차감하는 거니까 여기 자산의 마이너스 쪽으로 가 있는 거고요.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여기. 이자 수익은 선수이자, 이것은 부채죠. 미리 받은 이자니까 재무상태표에 대변으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급법nhân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차변으로 가 있습니다. 소모품은 역시 자산 이쪽으로 가 있고요. 임차료는 임차료 수익이 되겠죠. 임차료 수익이 되니까 여기 손익계산서 임차료는 비용이죠. 임차료는 임대료가 수익이 되겠고요.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 차변으로 가 있고요. 미지급 임차료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재무상태표 대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옮겨 적는 게 다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할 건 뭘 하냐면 손익계산서의 대변 요 금액의 합계액을 구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2297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의 차변 금액도 합계를 구해봅니다. 합계를 구해보면 아마 당기순이익을 뺀 금액,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 차액만큼을 당기순이익으로 기록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차액이 4,120원, 412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합쳐서 이 차대변이 일치하게끔 맞춰주는 겁니다. 그 차액이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의 차이가 당기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또한 재무상태표도 차변, 이번에는 이쪽 차변 금액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재무상태표는 차변 금액을 먼저 계산을 하면 5,922만 원이 나와요. 5,902만 원. 그러면 여기도 당기순이익을 뺀 금액을 계산을 해서 그 차변 금액과 비교를 하면 아마 이 당기순이익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합계액을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쪽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재무상태표의 당기순이익이 일치를 해야만 이 계산이 모두 다 잘 됐구나 하고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산표는 일종의 그 검증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잘 작성되었는지를 보는 검증표 기능까지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작업들은 이제 지금은 거의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원리를 알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번 주 과제는 3장의 연습 문제 1번, 5번, 9번을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장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